네, 최근에 국내 증시라든지 외환 시장을 보면은 정말 천수답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지연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역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연 논란이 일어나면서 외환 시장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고요. 네, 지난 주말에 그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는 이번 주에 그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당분 한 2주간은 중국 경제 문제가 계속해서 국내 주시의 이슈가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문제, 이것이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역시 말씀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누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이번에 그 3분기 기업들 실적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는 역시 그 달러 강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제적 측면이나 실적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럼에 따라서 이렇게 미국의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외환시장 모습도 좌우된다고 볼 때 있습니다. 역시 인상 가능성이 이달 들어서 상당히 누그러졌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는 많이 떨어졌죠. 지금 달러 인덱스로 한 93, 94 레벨대. 네, 94, 네. 네. 그래서 93, 94 레벨대로 해서 3월 중순에 한 100대를 넘어섰습니다는 이것이 많이 그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되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국내 그 외환시장에서는 지금 경상수지흑자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 환율 하락을 잡아줬거든요. 거기에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누그러지니까 국내 외환 수급 사정은 상당히 좀 원화가 강세될 만한 요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난 주말에 1130원 밑으로 떨어져서 기업들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달 들어서 얼마큼 떨어졌느냐? 여기 나온 기사는 56원이 급락했습니다. 이건 폭이네요. 기업들이 또 투자자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모 증권사의 그 기대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그 달러 예금을 그 달러 그 자산에 투자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환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방향성만 좀 맞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워할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달러 강세를 많이들 증권사에서 이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상을 했었고 이러한 부분에 베팅을 한 투자자 여러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속도 때문에 더욱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보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상승이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이다, 주가 상승이다. 이 방향성만 맞으면 사실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정도 차이가 문제지 투자 수익의 정도 차이 문제지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근데 이것이 들쑥날쑥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투자하는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당혹스럽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올해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증권사의 예측과 함께 어떻게 변동성이 컸을까 하는 이런 것을 한번 쭉 52주 그래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는 그 그래프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일단 연초에 원달러 환율이 1103원대에 출발했죠. 그래서 지금 그 대부분 다 올해 연초에 이렇게 금융사의 예측은 평균 한 1,100원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는. 그러나 지금 이제 그래프가 양 PD께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나올 텐데. 3월 달에 이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 갔죠. 이때 아마 미국의 그 슈퍼달러 시대가 올 것이다. 많은 기관이 대부분 증권사들이 그렇게 예측했죠.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그래프가 모습이 될 겁니다. 중간 정도의 저 정도 시점이 되겠죠. 이렇게 한 이쪽 왼쪽서부터 한 그 제일 올라가기 전에 바로 올라가는 수준이 아마 3월 중순 정도 수준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4월 말에 다시 한번 떨어졌죠. 이게 6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1068원대로 떨어지다가 그 위에 그 미국의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불었죠. 그리고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가 6월 말 7월 초에 제닛 앨런이 연내 금리 인상은 확실히 올리겠다 하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9월 초에는 1,200원 오더랐습니다. 장중한 때. 그래서 1,203원까지 갔었죠. 이때에 달러 자산은 투자를 권유했던 그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나올 것이다 하는 또 여기 한국경제TV에서 나와서 이렇게 방송하신 분도 1,400원대 얘기가 쉽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이달 들어서는 50원 정도 폭락하면서 지금 1,120원대, 1,130원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하영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만 맞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들쑥날쑥 그것도 비교적 큰 폭으로 들쑥날쑥하는 네. 과정에서 사실상 투자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하고 이것이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주가 흐름 향방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나 뭐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0원 정도만 움직여도 정말 크게 뭐 급등 급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뭐 15원, 16원까지도 하루에 움직였으니까 상당한 변동폭인데요. 왜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올까요? 보통 이제 기업들이 또 투자자들이 하루에 환율을 얼마 정도 움직여야 예. 사실 대응할 수 있을까? 일일 변동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 점은 확실하게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외환시장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쪽 분야의 그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요. 보통 투자자 기업 입장에서 하루에 3원 정도 외화거래 비용을 상답한 3원에서 5원 정도 이렇게 그 변동폭 이내일 때는 네. 사실상 그 대응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상을 할 때는 거의 공황 상태가 발현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얀님께서 하루에 15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는 평균적으로 볼게요. 얼마큼 네. 컸는지. 그래서 시청자분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한 3원 정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5원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는데 하루 변동폭이. 네. 근데 이 9월 이후서부터는 하루 변동폭이 평균 네, 평균으로 7원 이상 됐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거죠. 상당하죠. 예. 예. 그래서 이건 9월 이후의 변동폭을 평균한 겁니다. 하얀님께서 하는 것은 하루에 이렇게 그렇죠. 변동폭으로 하루. 예. 15원 정도 극단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도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왜 변동폭이 확대됐을까 하는 네. 측면에서 보면 환율을 상승하는 요인도 대형적인 얘기고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도 대형적인 요인이 큰 요인이 양쪽이 서로 버티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뭐 시청자 여러분한테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될 때는 환율이 상당히 급등하겠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항상 이만저만 말씀드립니다는 우리 같은 경우 불황의 흑작도로 대규모 경상수지흑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경상수지흑자는 항상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 여건으로 보면 항상 환율에 가서 얘기하시는 분은 대부분 다 금리 인상 요인만 자꾸 강조하는데요. 네. 이 요인이 약화됐을 때는 환율이 급락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항상 이 요인을 좀 강조해 드리는데요. 대규모 경상수지흑자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 환율 상승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면 환율이 쭉 올라가다가 마치 슈퍼달러가 오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이게 누그러지면 금리 인상 누그러지면 대규모 경상수지흑자가 받치고 있으니 환율이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달 들어서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왜 지금까지 59원이 급락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환율을 끌어올렸던 미국의 금리 인상 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율이 부각됐죠.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수정된 전망치 보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1,100억이 될 것이다. 이 1,100억은요, 시청자 여러분, 1,100억은 GDP 대비해서 8%입니다. GDP 대비해서 8%는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누그러지면 국내 외환 대규모 상황 때문에 환율이 급락하는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지금 하인국에서 말씀하신 15원 정도 급락하는 것은 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요인이 발표됐을 때 한국은행에서 예. 이 요인이 미국의 금리 인상 완화와 함께 그 요인이 부각되다 보니까 지금 한번 그렇습니다. 양 PD께서 아주 발빠르게 보여주셨습니다는 마지막 브리업에서 환율이 굉장히 급락하죠. 그렇죠. 예. 끝에 최근에. 오른쪽에 급락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것이 국내 외환시장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될 것인지 우리가 예상을 하기가 사실은 지금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체로 보면 두 요인이 누가 강도가 더 커질까 하는 이 측면이 결국은 국내 외환시장의 어떤 추세라든가 네. 그다음에 변동 요인을 이렇게 작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뭐 이렇게 10월 연준 회의에서는 일단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9월 달 정도의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10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사실상 9월 달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일단 10월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연준회의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요. 네. 그때는 통화 정책의 방향을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실행 문제, 액션보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12월 달도 일단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하는 과정에서 내년의 연기 가능성이 제시되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추가 달러 강세로 경기가 버티고 기업들의 실적이 버티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9월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우려감은 많이 완화되지 않겠나, 상당히 완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 국내 외환 시장 이렇게 보여서 경상수식자는 올해 한 1,100억 정도, 내년에는 한 980억대 정도로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930억대 죄송합니다. 930억대. 이건 이제 한국은행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네. 다른 기관들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서는 한 980억대, 1,000억대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번에 전망치 930억 달러인데요. 그래도 사실 GDP 대비해서 8%, GDP에서 7% 내외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볼 때에는 사실 원달러 환율이 일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퍼 달러가 올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렇게 되더라도 수퍼 달러가 올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일단은 가능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원화뿐만이 아니라 신흥국 통화 등도 요즘에 강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추세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요인이 올해 이렇게 국제 간 자금 흐름이라든가 네. 외환 시장이라든가 증시 모습을 전부 다 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누그러지니까 자연스럽게 신흥국은 사실 증시라든가 통화가치 측면에서 굉장히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부йт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 상징적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들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 때에서 가장 시달렸던 국가가 어디냐?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루피아 가치가 굉장히 폭락했는데요. 지금 보면 질문 자막 5번에 대한 자막이 되겠습니다. 보면 사실 루피아 가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달 들어서 16일까지 16일 한 2주간에 걸쳐서 지금 8.9%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헤아라 가치 많은 문제가 있었던 헤아라 가치도 2.9% 상승했습니다. 네. 헤아라 가치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피치의 신용등급 조정이라든가 지난달엔 S&P의 투기 등급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투기 등급이 디폴트는 아니다 하는 걸 꼭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이렇게 해서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 증권사, 우리나라 유수의 증권사가 사실 상해 지수가 3,000 정도일 때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보유주 관련 주식을 전부 처분해라. 이런 쪽에 코멘트가 있었습니다는 사실상 상해 종합지수는 지금 한 10% 오히려 이달 들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네. 3,400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 2,800까지 내려왔던 상황인데 여기 이제 그래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그리고 브라질의 모파스 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4%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럼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는 실제로 보면 증시 같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질 증시에 일어서 투자했다면 이게 브라질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헤아라 가치에서 2.8% 먹었죠. 그 다음에 보파스 지수에서 4.4% 먹었죠. 만약에 이달 들어서 브라질 증시에 투자했다면 투자 수익이 사실 한 7%가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증시라든가 통화가치 측면에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바닥을 친 것이냐, 증시에서 많이 얘기하죠. 네. 또 일시적인 조정이냐 이런 쪽에 얘기를 하고 있으나는 사실 이 측면은 신흥국 자체 요인에 의해서 통화가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바닥론을 우리가 설득력 있게 우리가 근거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신흥국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외화 캐시플로우라든가 재정 사정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 요인,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면 신흥국 측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라는 부분에 소위 경제정책 변수에서 통제 변수가 아니라 행태 변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하는 신흥국의 바닥론, 증시와 통화가치 바닥론은 우리가 보면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는 자체 요인에 의해서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렇게 설득력은 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완화 그리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간다. 경제 자체 요인이 신흥국 자체 요인이 이렇게 개선되지 않더라도 많이 떨어지면 증권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영업 객장에서 보면 많이 떨어지면
그러면 하우앵커가 고객이라면 네. 많이 떨어지면 자 주식을 매도하라 그래요. 저가 매수하라 그래요. 저가 매수하라고 저가 매수하라 하겠죠. 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바로 체리 피킹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저가 매시 발생해서 이달 들어서 통화치라든가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신흥국 내에서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만은 또 대내적인 요인, 이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요인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예. 수출이 증대해서 사실상 경상수지 흑자는 소위 확대형 흑자라면 오케이. 그럼 그거는 뭐 좋죠. 인정합니다.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 세계에서 최고 수준, 올해 절대 수준으로 보면 1,100억 달러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질이 나쁜 네, 경상수지가 불황형 흑자. 돼요. 예. 그래서 수출이 전체적으로 둔화 속에 수입이 더 감소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만 삐쭉 이렇게 많은 기형적으로 이렇게 흑자가 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네. 왜냐하면 경상수지 흑자 부분에 의해서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 지난주 말 것처럼 또 사실상 이전에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렇게 원화가 강세되면 결국은 성장률 더 떨어지죠. 그 다음에 고용 더 떨어지죠. 물가 더 떨어지죠. 네. 물가 더 떨어져. 물가 더 떨어지는 것은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물가가 너무 떨어졌으니까 이게 너무 떨어지면 그만큼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4대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보면 이게 불황형 흑자로 이렇게 우리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원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결국 3대 거시경제 변수, 다시 말하면 고용과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이것이 국내 증시에서는 역시 환율의 모습에 따라서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1200대 근접함에 따라서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환율 채산성이 개선돼서 3분기 실적이 좀 일시로 그렇죠. 좋은 모습이 되고 예. 증시에서도 그런 것이 주도로 부각됐던 모습이 네.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이것이 지금 오늘 방송하는 이유는 원달러이 다시 1120원대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동안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 끌어올렸던 국내에 이런 환율과 관련된 업종들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경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재정도 여건이 괜찮습니다는 이게 국회 여야 간 갈등 문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알아봤습니다는 추가 금리 인상 문제도 여러 가지 4가지 유동성 감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든가 이런 금융 사이드입니다. 혹시 대학 교수님끼리 당신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지 않느냐 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금융 부분의 크라우딩 구축 효과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는 사실 재정 부분에서 나타납니다는 네. 최근에는 금융 부분에서도 소위 콰이즈아이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다 해서 금융물에 새롭게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뭐냐? 정책 단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예대 마진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경제 주체의 소비가 민간의 주체가 되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주머니 사정이 어렵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얘기고요. 여기에 테이퍼 텐트럼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측면에서 경기 부양 효과가 경기 부양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적다면 환율은 좀 끌어올려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환율을 끌어올려야 할지 환율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풀어나가야 할지 어떤 해법을 주시겠어요? 전통적인 이렇게 예. 경기 부양 정책은 사실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재정 부분에는 전통적인 케인지언 네. 경기 부양책은 여지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 재정의 건전도를 얘기할 때 국가 채무 대 GDP 비율이 37%니까 굉장히 건전한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S&P가 여러분 시청자분이 의아하게 느낄 정도로 우리 국가 신용도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한국의 재정인데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도 이렇게 세계 좀 이렇게 국회의원분들을 이렇게 두들기다 보니까 좀 이게 게시판에서 예. 그러면 당신 안 잡아가느냐 이렇게 예. 얘기하는 우려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국민의 대승적 측면에서 여야 국회의원분의 국민 경제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아주 애틋한 마음이 좀 결부돼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국정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절과시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로 좀 풀어줘야 되는 이게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전통적으로 통화 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인하 정책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좀 제3의 정책을 강구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제3의 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소위 간전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페이고 정책. 지금 최경환 부총리께서도 페이고 정책을 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페이고 정책은 뭐냐면 같은 예산 넣을 때 경기 부양 효과가 적은 공무원의 봉급이라든가 기관 운영 경비인 일반 경직성 견을 줄이고 그 줄이는 대신에
투자성 경비, 좀 경기 부양 효과가 좋은 인프라적인 투자성 경비 좀 이렇게 스위칭하는 이런 쪽인데 이 공무원분들이 이게 사실 또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페이거 정책도 그렇게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 측면에서 자 유럽이라든가 일본식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통화 정책을 밀어낼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못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금의 과잉 주체가 지금은 기업이거든요. 과잉 주체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자금의 과잉 남아도는 게 사실은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통화의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유럽과 그 일본의 상황과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원달러를 충분히 끌어올리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경기를 국회 문제 피하고 네. 그다음에 전통적인 경기 부양책 피하며 제3의 정책 낙인하는 것이 실효성이 적은 상태에서 그나마 이러한 정책의 어떤 이런 내부 시차를 줄이고 적합성을 줄이고 우리의 상징성을 클 때 원달러를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적정 환율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고 또 어쩔 수 없이 지금 변동성이 확대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누누이제 말씀드리다는 원달러 환율이 네. 1,120원대 내려왔는데요. 최경환 그 부총리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서 올해 4월부터 누차해서 말씀드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요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 경기를 생각해서 원달러 환율을 1,150원 이상 충분히 좀 끌어올려 주십사 하는 이런 것이 한국 경제 문제의 지금의 정책 여건을 생각할 때는 이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이상 올라가면 미국의 금리 인상의 부분에 대해서 들이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내부적 요인에서 지금 불황의 흑자라든가 불황의 흑자 이 문제를 좀 극복해서 우리 경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둔화되는 요인을 그렇게 잡아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원달러 환율을 충분히 1,150원 이상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황의 흑자는 규모가 크더라도 우리 경제에 도움되지 않는다. 좀 그걸 줄여야 된다. 어떻게 네. 줄여야 되느냐. 벌이하는 사람, 달러 벌이하는 사람 기업들한테는 규제할 수 없으니까 좀 해외에 적극 투자해야 된다. 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자라든가 국내 금융사들이 지금 애틋하게 글로벌 자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거기에 박수를 쳐줘야지 왜 규제합니까? 박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지금 한국 경제를 살리는 문제거든요. 특히 그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자산을 어렵게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투자자라든가 국민들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북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 증권사라든가 이런 게 매각 과정 뭐 이런 데서도 좀 메리트를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지금은 포트폴리오 자금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달 들어서 들어옵니다는 그것이 환율에 치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PIC 정책, PSI 정책에서 들어오면 편해져요. 이번 달 들어서는 외국인 자금이 5천억 정도 이게 들어오는데요. 이걸 5천억 원 정도 들어오는 걸 퍼내려야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 이게 PSI 정책입니다. 이걸 좀 추진해야 되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됩니다.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7월 이상 확대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달, 내년, 내달 그리고 10월 달까지 삼성그룹을 비롯해서 내년도에 그 경영계획을 세우는데요. 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율이 중요한데요. 이게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환율 평균 수준으로 해서 A증권사, B 예측기관 해서 환율을 평균 수준으로 딱 때려가지고 내년에 사업기 하면 정말 실패합니다. 이게 평균 수준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변동성 관리해 줄 것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을 중점적으로 오늘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